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 만에 다시 1,7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또 백신 접종 완료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주말 효과가 사라지면 확진자가 급증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더 계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어제와 오늘은 지난주 화요일과 수요일 대비 다소 감소한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이전 주 대비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오늘 다소 감소했다라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 사이의 양상만 가지고 현 상황을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규모도 1,700명을 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행세, 확산세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은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여름 휴가철이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8월 중순경에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역확산하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같은 상황이 장기화되게 되면 환절기가 도래하게 되면서 감기와 같은 호흡기 환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될 경우에는 코로나19와 감기가 혼재하는 상황, 즉 국민들께서 자가 진단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즈음이 되면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과 같은 확산세가 유지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악화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시는군요. 자,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오는 8일에 종료되면서 다음 주부터 적용될 지침이 오는 금요일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어떤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일단 내일과 모레는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규모와 유사하거나 다소 감소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행 지속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의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왜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그 배경에는 만일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가 되게 되면 유행은 다시 급증하는 확산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쉽게 방역 조치를 완화할 가능성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국내 돌파 감염 추정 사례가 10만 명당 17.8명꼴로 집계됐는데 이게 미국의 5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미국 수준으로 나중에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미국의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미국에서의 돌파 감염은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서 마스크 의무화 조치 해제 등 방역 조치가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가 다시 급증해서 한때는 13만 명 규모로 급증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돌파 감염 사례도 급증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1차 접종자 기준으로 약 39% 정도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고 네. 만일 더 증가를 해서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70%의 집단 면역 기준에 도달을 하더라도 나머지 30%에 대해서 미접종자에 대해서 확산세가 다시 급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방역 조치를 완화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미국은 상황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방역 조치를 완화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미국처럼 그렇게 큰 확산세는 나타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국내 돌파 감염 추정 사례를 보니까 교차 접종 시에 돌파 감염이 가장 적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 백신에 들어가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타겟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거든요. 이 부위가 스파이크 단백질인데 각 백신들마다 이 스파이크 단백질은 거의 동일합니다. 일부 미세한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 타겟 때문에 교차 접종 시 면역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이에 따라 돌파 감염이 적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예. 그 각 백신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교차 접종을 하더라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하고 화이자 백신을 2차 접종을 했을 때 이 경우가 면역 반응이 보다 더 아스트라를 접종했을 때보다는 높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자체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사용하는 그 백신 플랫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양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 만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다음에 파이자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되면 면역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교차 접종 시 돌파 감염 사례도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다른 조합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뭐 단언해서 하기는 어렵다. 다만 타겟은 다 동일하다. 플랫폼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일주일 새 국내 델타 변이 검출률이 48%에서 61.5%로 급증했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급증세는 언제쯤 증전될 수 있을까요? 이 급증세는 아마 거의 대부분 신규 확진자의 대부분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일 때까지 지속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우점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우점종이 되면 신규 확진자의 대부분이 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매주 한 10%포인트 이상씩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한 8월 중순에서 말쯤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우점종이 될 가능성이 높고 신규 확진자의 대부분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후에도 또 새로운 델타 변이, 그러니까 제2의 델타, 제3의 델타 변이는 항상 출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뭐 델타 플러스나 아니면 남미 쪽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 람다 변이 바이러스가 이런 케이스라고 보고 있는데 예. 향후에 이러한 바이러스들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점종이 됐다가 다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우점종화되는 양상을 반복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델타 플러스 변이가 국내 2건 추가로 확인됐는데 모두 돌파 감염 사례로 나타났습니다. 델타 변이와 델타 플러스 변이의 위험성이 아직까지는 없다 이렇게 밝혀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서 추가적으로 돌연 변이가 발생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K417N 돌연 변이가 대표적인데 이 돌연 변이 부위는 실제로 백신 회피 능력과 관련성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도 백신의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즉 백신의 회피 능력이 더 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연구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런 부분들은 가설이다라고 추정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된 게 한 10여 개 국가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향후에 보다 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루어져야지만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백신 회피 능력이 조금 더 강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일본 도쿄대 연구진이 남미에서 유행 중인 람다 변이 바이러스가 강한 전파력과 백신 회피 능력까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런 람다 변이가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일단 현재와 같은 그 해외 입국자 관리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람다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될 거는 조만간 확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해외 입국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빈틈이 여러 군데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람다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 말씀하신 대로 이 람다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해 12월 남미 페루에서 처음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페루에서는 지난 4월부터 발생한 신규 확진자의 80% 이상이 람다 변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페루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남미 지역,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나 에콰도르, 칠레, 브라질 등지에서 확산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까지 오히려 델타 플러스보다도 더 많은 국가에서 람다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염성도 보다 높은 걸로 지금 일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백신 회피 능력도 높은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델타 플러스보다는 람다 변이 바이러스가 조만간 더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국내 코로나19 상황 살펴봤는데요.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